박영수 특검팀이 오늘로 예정됐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조사가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재추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대통령 측의 과도한 요구였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비공개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수용 불가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전날 특검과 대화 전면 거부까지 선언했던 대통령 측은 대통령 대면 조사 협의를 성실하게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면 조사마저 거부할 경우 비난 여론이 거세질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청와대는 이르면 다음 주 초쯤 대면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이 오늘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순실 씨가 대외비인 아프리카 ODA 사업 자료 등을 보여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뉴스룸에서 박헌영 과장이 직접 출연해 청와대의 기밀문서 유출과 그 이유에 대해 밝힙니다. 오늘 친박 의원이 주최한 한 국회 토론회에서 검찰과 JTBC가 공조해서 태블릿 PC를 조작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미 검찰과 특검에서 진실이 가려졌지만 허위 주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구구 매체들의 이른바 가짜뉴스도 갈수록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 서울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다시 열립니다.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대적인 사전 집회도 열 예정입니다. 오늘 뉴스룸에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출연합니다. 앞으로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대선 주자가 출연해서 현안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특검 수사의 분수령인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가 당초 오늘로 예정됐었지만 일단 불발됐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측이 조사 날짜와 장소가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것을 문제 삼아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특검은 오늘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조사 일정을 언론에 알린 사실이 없고 알릴 이유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대통령 요구를 그만큼 받아들여줬다는 얘기인데 현직 대통령 조사라는 점을 감안해서 예우를 해줬지만 되레 청와대가 트집을 잡아서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입니다. 특검은 앞으로 논란을 부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하겠다고 표명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비공개 조사 등 청와대 요구에 마냥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은 특검과 다시 협의에 나서겠다면서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특검과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할 텐데요. 그 전에 저희가 늦게 이 소식이 들어와서 주요 뉴스에서는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미리 한 가지만 전해드리고 가자면 헌법재판소 측이 대통령 측에 대해서 오는 23일까지 여태까지 주장했던 것을 모두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23일 이후에는 최후 변론은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예정대로 3월 둘째 주 이전에 헌재의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지금 양쪽을 연결해서 다 얘기를 들어볼 텐데 먼저 특검을 연결하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먼저 특검이 어제는 말할 수 없었던 사정, 다시 말해서 대면 조사가 무산된 과정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네,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 조사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지를 공개하지 말자는 대통령 측 요구를 대부분 들어줬다고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그리고 경호 문제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인데요. 하지만 대통령 측은 그제 저녁 한 언론을 통해 조사 일정과 장소가 보도되자 특검이 이를 유출했다고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오늘 특검은 내부 확인 결과 그런 사실은 없다고 맞섰습니다. 예. 자, 중요한 건 대면 조사가 다시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특검이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게 있습니까? 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건을 다시 대통령 측과 협의해 나가기에 앞서서 우선 박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받을지 여부를 결정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세웠는데요.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받겠다는 방침을 정하면 이번에 논란이 됐던 부분은 빼고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예, 지금 박민규 기자가 얘기한 내용, 즉 이번에 논란이 됐다는 부분, 이게 곧
그 대면 조사의 시기, 장소, 방식 등을 공개할지 공개하지 않을지 이 여부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빼고 협의를 한다는 것은 글쎄요, 청와대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앞서 이 대통령 측은 비공개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특검은 우선 이 부분이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정한 걸로 보입니다. 특검법 12조를 보면요. 수사 내용, 그러니까 이 피의자의 피의 사실을 제외한 수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진행 상황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검은 일단 대통령이 조사를 받겠다고 한다면 이 법조항에 따라 관련 정보 공개는 원칙대로 한다, 이런 방침을 세운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율 과정에서는 들어주었던 대통령 측의 요구를 이번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특검이 글쎄요, 그 분위기가 어제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분위기가 달라진 배경에는 우선 대통령 측이 이번과 같은 이유로 다시 대면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 이걸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특검팀 내부 분위기가 영향을 준 걸로 보이고요. 대통령 본인으로서도 다시 대면 조사를 한 차례 더 받지 않겠다고 하긴 어렵다는 점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지난주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에 이어 박 대통령이 2번 연속 대면 조사를 거부한다면 여론의 비난도 각오해야 할 테고요. 특히 2월 말로 끝나는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즉 대통령에게 상황은 더욱 불리해지는 겁니다. 예, 양쪽이 그러니까 수싸움, 기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우선 협상에 들어가야 서로 이제 입장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은 대통령 측과 언제 다시 협상을 시작합니까? 예, 아직까지 특검과 대통령 측은 서로 연락을 취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특검은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칫 특검이 대통령 측과 강경 대치가 이어져서 수사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내부 입장을 다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검의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특검 측은 들으신 대로 절제된 표현을 쓰긴 했지만 대면 조사 필요성과 조사 관련 내용 공개에 있어서 보다 원칙대로 간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어떨까요? 윤서령 기자가 지금 청와대에 나가 있습니다. 자, 윤 기자, 청와대는 특검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청와대는 오늘 특검의 입장 표명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측과 대면 조사 조율을 성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적하신 대로 특검이 절제된 표현을 썼지만 그 의미는 상당히 강경했는데 청와대는 이를 의도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자, 어제는 보이콧까지 선언할 정도로 강경했는데 하루 만에 긍정적으로 변했다. 그건 왜 그럴까요? 네, 당초 예정대로라면 오늘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제 언론 보도를 이유로 대면 조사를 거부하면서 청와대의 시간 끌기 전략이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가 계속 특검과 이 강대강 대치를 주도할 경우 대면 조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여론전에서 불리하다라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 경우 이 특검 연장에 대한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협의를 성실하게 임하는 듯한 그런 자세를 보여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뭐 물론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대면 조사는 언제쯤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까? 네, 청와대 측은 다음 주에는 대면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주말에는 이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내일이나 또 주말에 대면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시사한 이 비공개 불가 방침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협의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이 청와대가 이미 검찰의 수사나 또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 여러 번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시간만 끌고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윤서령 기자였습니다. 특검과 청와대가 이렇게 대면 조사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특검 수사에서 박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입니다. 그런데 대면 조사를 통해서 피의자 신문 조서, 이 조서를 받아야 수사가 완결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또 조서 내용이 보도될 경우에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대면 조사가 왜 중요한지를 김준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이유는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대면 조사하는 것 자체가
수사의 완결성을 의미합니다. 박 대통령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아예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지만 특검은 지금까지 확보한 물증과 관계자 진술을 함께 제시하며 신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질문에 어떻게 침묵하거나 부인하는지 고스란히 담은 조서는 향후 재판에서 의미 있는 증거가 됩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특검이 약속을 파기했다며 흠집을 내고 대면 조사를 거부할 사유를 제기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검찰 수사 당시에도 애초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가 일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다시 뒤집은 바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 조사 내용이 알려질 경우 대통령 뇌물죄 부분에 대해 심리하고 있는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JTBC 김준입니다. 예, 원래 오늘 이루어졌어야 할 대면 조사를 청와대와 대통령과 청와대가 보이콧하면서 든 이유, 바로 언론 유출 탓이었죠. 그런데 정보 유출을 문제 삼아 위기를 돌파하는 방식, 청와대가 자주 써온 방식이어서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배성래 청와대 홍보수석은 어제 청와대엔 대면 조사 일정을 아는 사람이 민정수석과 자신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정 유출을 특검 탓으로 돌린 건데 이런 주장은 정보를 유출하는 특검의 대면 조사엔 응할 수 없다는 논리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앞서 청와대는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동 때도 문건 내용보단 유출자 처벌에 집중했습니다. 지난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감찰 때도 이석수 당시 감찰관이 언론사 기자와 통화한 것만 문제 삼았습니다. 정보 유출 문제를 키워 본질은 잊게 만드는 이른바 유출 프레임을 계속 써온 겁니다. 특히 이번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이런 전략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근 재판부에 탄핵소추위원이 언론 인터뷰를 자주 해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항의했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소추위원들에게 언론 접촉 자제령을 내렸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은 정작 자유롭게 언론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박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이면서도 인터뷰를 자청해 특검 수사를 비판했고 대통령 대리인단인 손범규 변호사도 오늘 방송에 출연해 정치적 탄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박 대통령 대면 조사를 위해서는 특검과 청와대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것이 잘 될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죠.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특검 브리핑 내용을 보면 청와대 반발에 비해서 표현이라든가 수위는 조금 조절한 것 같은데 그러나 정제된 표현을 사용했을 뿐이지 내부 분위기는 굉장히 강경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특검 내부 기류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예. 대면 조사 일정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뤄진 뒤에 여기에 청와대가 거의 적반하장격으로 격한 반응을 보인 데 대해서 특검은 내부적으로 그간의 과정을 모두 밝히는 등 박 대통령을 일반 피의자와 똑같이 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이 특검은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절제된 표현으로 브리핑 내용을 준비한 겁니다. 피의자인 대통령 측과 일정이 보도된 그 경위를 두고 굳이 진실 공방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특검 내부 분위기는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대통령 쪽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이거는 명확하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매우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분명하게 그 점을 강조를 한 건데요. 예. 그동안 대면 조사를 어떻게든 성사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조사 일정을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무리한 부탁까지도 요구까지도 받아줬는데 언론 보도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특검에 떠넘기면서 불응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단입니다. 예. 보통 일반적으로 이 피의자에게 소환 일정을 통보를 하면요. 피의자는 출석 가능 여부를 알려오면서 다음 일정을 조정하는데 그 원칙대로 해보자는 걸로 익힙니다. 예, 사실 저희들이 어제도 이 부분을 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검이 지나치게 소위 이제 가불로 치자면 의뢰 관계로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 대통령이 비공개 조사를 요구하면서 과도한 의전이라는 지적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런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오늘 특검 관계자는요. 사전조사 일정 등은 특검법 제12조에 따라서 공개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논란이 됐던 부분들은 가급적 없도록 해서 조율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이 부분이 방금 말씀하셨던 그 과도한 의전 아니냐 이런 류의 논란을 아예 없애겠다라는 의지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앞서 윤서령 기자는 청와대 측에서는 여전히 그 비공개 조사 방침을 유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비공개 조사라는 정의를 두고 양측이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예. 박 대통령 측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시간과 장소는 물론 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언론에 공개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 예. 특검팀은 이 청와대 경내에 특검 수사팀이 방문 조사 형식으로 들어가는 것부터 이미 외부인의 접근이 철저하게 차단되는 만큼 이것을 비공개 조사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내일이 이제 금요일이고요. 바로 주말로 이어지는데 그 어간에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 있을까요? 사실 특검은 여전히 이번 주 내에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종전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아직 양측의 추가 협의가 없기 때문에 당장 현실적으로 내일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박 대통령 측은 이 오는 토요일 촛불 집회가 예정돼 있고 또 청와대 행진까지도 있기 때문에 주말은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 측에서는 하게 되더라도 다음 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만에 하나 다시 거부할 경우 대면 조사를 그때는 수사에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사실 뇌물죄의 경우 이 수수자, 그러니까 뇌물을 받은 사람의 조사가 없어도 이 준 사람의 진술이나 정황 증거 또 물증만으로도 기소한 전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검팀은 이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끝까지 주고 내용 면이나 형식 면에서도 완결성 있게 이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특검이 대통령 대면 조사에서 집중할 혐의는 바로 뇌물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과 공모관계인 최순실 씨가 뇌물죄 조사를 받겠다면서 자진해서 특검에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강압 수사를 주장하면서 소환에 불응하던 모습과 딴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 씨는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입을 다물었지만 수사팀의 질문에는 유독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특검의 대통령 대면 조사를 앞두고 수사팀이 어떤 부분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지 미리 사전 답사를 하러 온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는 오전 10시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소환 요구를 완강히 거부하던 최 씨가 돌연 출석한 것을 두고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갑자기 조사에 응하신 이유가 뭔가요? 특검이 아직도 강압 수사라고 생각하세요? 최 씨의 태도 변화는 박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염두에 둔 사전 답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 그 자진 출석한다고 해서 소위 특검에서 상당히 기대를 하였습니다.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고 다만 그 특검에서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뇌물죄 공모관계로 규정된 최 씨가 특검의 수사 상황과 박 대통령의 대면 조사에서 나올 예상 질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자진 출석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최 씨의 뇌물 혐의 조사가 본격화되면 뇌물 공여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예,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죠. 헌법재판소가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오는 23일까지 그동안 주장한 내용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헌재는 당초 22일까지 증인신문을 잡아놓았는데 양측의 주장을 최종 정리한 뒤에 변론을 끝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남은 절차는 최후 변론과 재판관 평의 그리고 최종 결론인 탄핵 선고 여부입니다. 예상대로 3월 중순 전후로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의 직접 출석을 직접 본인과 상의해보겠다고 방금 전에 밝혀서 추가 변수가 생긴 상황이긴 합니다. 헌법재판소 취재기자를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백종훈 기자 나와 있죠? 예. 예, 방금 전에 헌재가 오는 23일까지는 양측이 입장을 정리한 문건, 그러니까 서면을 제출하라. 이렇게 양측에 통보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후에 국회와 대통령 측 양측에 한 말입니다. 이제까지 주장을 모두 정리해서 23일에 모두 내라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국회 소추위원단의 황정근 변호사는 양측 입장을 모두 정리해서 받은 후에 그 후쯤 최후 변론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의미가 있는 발언이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예. 오는 22일까지 증인신문 기일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잡혀 있는데 23일까지 양측 입장을 최종 확인해서 최후 변론이 그 직후쯤 잡힐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빠르면 24일쯤 최후 변론이 잡힐 가능성이 있고요.
재판관 평의와 결정문 작성을 고려하면 3월 둘째 주 탄핵 심판 결록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전에 대통령 대리인단이 박 대통령과 탄핵 심판 직접 출석을 상의해 보겠다. 그러니까 헌재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대통령 측이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직접 출석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이중환 대통령 측 대리인은 박 대통령과 탄핵 심판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방안 논의해보겠다고 변론 종료 후에 방금 전 기자들에 대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예. 대리인과 박 대통령이 협의를 해보고 그 결과를 다음 주 변론쯤에서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출석을 헌법재판소에 할 경우에 또 출석 일정을 늦추려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일정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헌재가 대통령의 출석을 이유로 일정 자체를 마냥 늦추진 않을 것으로 보여서 큰 영향까지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백종훈 기자, 이건 저희들이 방금 전에 나온 소식이기 때문에 좀 더 취재를 해서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는지를 좀 다각적으로 좀 더 취재를 해서 2부에서 다시 연결하면 그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자세히 좀 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오늘 헌재에는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아프리카 원조 사업과 관련한 대외비 청와대 자료를 미리 받아보거나 문체부의 예산을 미리 보여주면서 사업 기회를 의논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 사업을 가지고 이권 개입을 하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대하고도 심각한 범죄 행위가 아닐 수 없죠. 기밀 누출은 일상적이었고 예산도 최순실 씨의 농단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먼저 이희정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바로 박헌영 과장을 스튜디오에서 만나서 그 기밀 문서 일부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은 최순실 씨가 지난해 문체부 2016년 예산안을 미리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이 어떤 예산을 쓸 수 있고 금액이 얼마라는 것도 자세히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예산을 재단이 마음대로 가져다 쓰려고 한 겁니다. 또 박 과장은 최 씨가 청와대로부터 대통령 순방 계획 등 대외주의라고 적힌 정부 비밀 문서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서에는 해외 순방 때 박 대통령의 동선이 자세히 적혀 있었고 정부가 추진하는 개발도상국 지원 계획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왜 기밀 서류를 줬냐고 묻자 박 과장은 이를 토대로 기획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청와대 기밀 문서를 유출하면서까지 최 씨의 이권 사업을 챙긴 겁니다. 박 과장은 취재진에게 최 씨가 이 문건을 청와대로부터 팩스로 전달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예, 최순실 씨가 문체부 예산안이나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 등 비밀 문건을 보여준 직원은 바로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이었습니다. 박헌영 과장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지난 12월에 이어서 두 번째 출연입니다. 오늘 헌재 12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에 바로 스튜디오로 나와줬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두 번째 만남이네요. 네. 예. 자, 최순실 씨가 보여줬다는 문건에 대해서 바로 얘기를 하죠. 네. 오늘 헌재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네. 일단 그 대통령 순방 계획 등이 담긴 정부의 비밀 문서. 순방 계획은 당연히 비밀 문서죠.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의 동선이 담긴 문서인데 이게 바깥으로 절대 알려지면 안 되는 그렇습니다. 매우 중대한 문서인데 그걸 받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로부터.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는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저한테 말을 해주진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추정하기로는 이런 문서라면은 청와대 굉장히 핵심 관계자한테서 받았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앞에 그거 가져오셨죠? 네. 사본이죠? 그렇습니다. 원본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원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제가 보기엔 출력본이기 때문에 예. 그 출력을 하셔서 저한테 주신 거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 아예 그걸 보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요런 내용이고요. 예. 자, 너무 흔들지 마시고 카메라는 네네. 줌인하겠습니다. 자, 예.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저도 이게 처음 보는 거라서. 그러니까 좌측 상단에 보시면 대외주의라고 표기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이제 나온 자료고요. 멕시코 문화행사 추진계획 그렇습니다. 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사 개요가 나와 있고. 네, 이게 그 작년 4월 3일 날 그 멕시코의 대통령 순방이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대통령이 어디를 들릴 것이고 몇 시에 어디 극장에서 어떤 행사를 몇 시간 동안 진행하고 그 아젠다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럼 이런 내용은 사실 대통령의 동선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완전히 극비 자료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장소가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극장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카메라가 비치고 있는 부분은 프로그램 76분짜리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고 시간별로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혹시 한 장입니까? 또 뒤에 또 있습니까? 뒤에 이 행사 관련된 이제 참고 자료들이 있습니다. 어떤 팀이 나오고 어떤 팀이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에 대한 그 자료들이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검찰에 이미 제출이 된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검찰에서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 보여주신 그 문건은 검찰에 있다. 헌재는 안 넘겼습니까? 아마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넘기진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또 다른 문서들이 꽤 있는데 그게 받으신 게 언제쯤 됩니까? 이 행사를 하기 직전이었으니까 2016년 2월 중순에서 초경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불과 1년 전의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가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던가요? 이제 이 행사에 저희 시범단이 가야 된다. K스포츠 재단에 태권도 시범단이 가야 되니까 원래 이 계획을 보시면은 다른 시범단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기원 시범단이라든지 K타이거즈 시범단이 들어가 있는데 그 팀들 중에 한 팀을 저희 재단 팀으로 교체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셨죠. 그러니까 사전에 대통령의 순방 계획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최순실 씨가 문서를 통해서 다 미리 받고 그에 따라서 자신의 사업을 계획하는 그렇습니다. 이런 게 그대로 다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리고 또 이제 ODA 자료니까 해외 원조 자료와 관련된 것 그리고 문체부 예산안 그렇습니다. 문체부 예산안도 박 과장한테 보여줬습니까? 그렇습니다. 디테일한 예산까지는 아니었고요. 전체 예산이 표기된 엑셀표 형식으로 된 예산표였습니다. 그 예산은 왜 보여줬습니까? 문체부에 이러한 예산 항목들이 있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받아낼 수 있는 본인이 받아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받아낼 수 있는 예산안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어떤 항목에 어떤 금액들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획안을 만들어서 재단이나 WK에서 이거를 내려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 좀 정리하자면 국가 예산 그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국가 예산을 안을 미리 받아다가 야, 이 중에서 우리가 혹시 이렇게 따낼 수 있는 건 뭔지 한번 연구해봐라 이런 뜻으로 줬다는 얘기잖아요. 연구해봐라라는 정도 물론 그 말씀도 당연히 하셨고요. 실제 아예 특정을 해서 어떤 예산에 예를 들면 무슨 생활체육 예산 안에 있는 뭐 종합형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얼마가 있고 그 예산에서 얼마를 우리가 쓸 수 있다.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그거를 받기 위해서 기획안을 이렇게 써야 된다. 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자신이 빼낼 수 있는지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기획안만 만들면 돈은 온다 이런 뜻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 상당히 충격적인데 최순실 씨가 아까 누구한테서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는 잘 모르신다고 했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그러니까 이런 문건들을 가져오셔가지고 문체부에서 받아온 거다, 문체부 거다 이런 얘기는 하셨는데 정확하게 누구한테 받았다 이렇게는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고용태 씨한테 들은 바로는 뭐 김종 문체부 전 차관에게서 체육 관련된 서류들은 받은 거다 이런 얘기들은 들었었습니다. 집에서? 댁에서라고 하지 않았나요? 김종 전 차관 댁? 아니요. 댁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김종 측에서 받은 거다. 그런. 알겠습니다. 뭐 한강에서도 만나고 그랬다고 하니까 뭐 거기 어디서 받아왔을 가능성은 있겠죠. 뭐 추론이긴 합니다만. 오늘 더 블루K는 사실상 고영태가 운영한 게 아닌가라는 대통령 측 질문에 최순실 씨가 사실상 운영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보셨습니까? 그게 사실이니까요. 예. 네. 뭐 사실... 홍시를 먹어서 홍시 맛이 왜 나냐 물으시면 홍시를 먹어서 홍시 맛이 난다고 하는데 예. 왜 물으시냐 이런 그 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가 직원들이 느끼기에는 당연히 최순실 씨가 지배를 하신 거고 예. 모든 지시를 하셨고 그리고 고용태 씨도 직함 자체가 상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시를 저하고 같이 받았고 고용태 씨가 물론 저보다는 상급자였기 때문에 저에게 지시를 한 경우가 있긴 했지만 예. 그 지시들조차도 다 최순실 씨가 지시한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거에 전달을 한 거에 지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예. 지금 그 변호인단 측에서 주장하시는 대로 뭐 고용태 씨가 실제 운영을 했고 예. 고용태 씨가 주도해서 이거를 한 거 아니냐 하다가 안 되니까 뭐 최순실 씨한테 덮어 씌우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완전히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홍시 맛에 대해서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네. 저는 먹어봤기 때문에요. 예, 네. 홍시 맛이 뭐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먹어보신 분이니까 확실하다 이런 주장이시죠. 알겠습니다. 최순실 씨 측 변호인들이 박헌영 씨에게 네. 어떤 질문들을 하는지 혹시 질문을 받을 때 뭐 특별히 느낀 게 있었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사실 뭐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뭐 평가를 하기는 네, 뭐 맞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냥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의 내용이 예. 대부분 그냥 제가 검찰에서 얘기했던 거를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 정도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혹시 뭐, 이것도 시간 끌기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예. 고영태 이사 대신 출석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오늘 그걸 받아들여서 나가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 전후 관계를 보면 혹시 뭐 개인적으로 네. 우려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오늘 많이 느낀 건데요. 예. 오늘 포털을 보신 분들은 어쩌면 저랑 같은 거를 느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이 뉴스에 굉장히 민감하고 예. 매일 그리고 이 포털에서 뉴스를 보기 때문에 매일같이 저처럼 포털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직적으로 좀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좀 예.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오늘 아주 강하게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제까지 사실 오늘 느끼셨으면 좀 늦게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없었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래도 보면은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가다가 예. 어제까지도 안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많아진 거를 확 느꼈거든요. 제가 아침에 나와서 보면서. 예. 그래서 이런 것들과 지금 현재 탄핵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뭐 최순실 씨 재판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만 좀 시간 끌기가 되고 조금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또 뭐 다른 방향으로 자꾸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건 뭐 지켜봐야 될 일이고. 네. 예. 아무튼 조직적 대응에 의해서 시간 끌기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K스포츠의 박헌영 과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 측이 시간 끌기 전략을 멈추지 않고 있어서 비판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증인신문에서 재판관들이 또다시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본론만 얘기하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이 와중에 대통령 측이 잠적한 안봉근 전 비서관을 신문하겠다고 해서 헌재가 날짜까지 잡았는데 정작 안 전 비서관은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조성민 전 WK 대표를 신문하면서 검찰 수사 자료를 읽는 수준의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불필요한 질문을 그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라는 헌재 재판관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대통령 측 이상용 변호사는 조 전 대표에게 직원 급여를 WK 법인카드로 결제한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조 전 대표가 황당한 표정을 짓자 강윤원 재판관이 급여가 어떻게 법인카드에서 나갑니까? 라고 면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출석을 거부한 안봉근 전 비서관을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자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도 다음 주 화요일 14일에 신문기일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안 전 비서관은 자신의 변호사에게 헌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증인 출석 요구서도 전달되지 않은 데다 직접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도 대통령 측이 출석이 가능할 것처럼 말한 것에 대해 이건 역시 시간 끌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헌재는 이번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고영태, 류상영 씨에 대한 증인 채택을 직권 취소하고 앞으로도 안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재소환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이렇게 대통령 대리인단이 지적을 받을 정도로 탄핵 심판에서 지연 작전을 쓰는 동안에 여당에서는 친박들이 나서서 탄핵 반대 분위기를 띄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토론회까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친박계 인사들은 촛불은 이미 태극기 바람에 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는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그건까지 난무했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반대 토론입니다. 주최자는 새누리당에서 친박계 핵심으로 대통령 정무특보까지 지냈던 윤상현 의원입니다. 당내 인적 쇄신 대상으로 꼽혀 당원권 정지까지 당한 상태지만 박 대통령을 옹호하는 토론회를 연 겁니다.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보수파를 결집시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친박 거리 집회 단골 참석자인 김진태 의원도 참석해 촛불은 이미 태극기 바람에 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소속 손범규 변호사는 새누리당도 찬성에 탄생시킨 특검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태생적 DNA가 편향되게 태어난 특검인데 이걸 이만큼 해서 온 천지를 시끄럽게 했으면 됐지. 왜 국민 세금 들여가지고 뭐하러 또 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이 박근혜 정부 들어 임명됐었다는 이유만으로 박 전 소장에 대한 인신공격도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이게 살모사라고 있죠. 자기 애미를 잡아먹고 저 태어난 살모사 같은 사람이고. 이런 가운데 보수 성향 원로 법조인들은 사비를 모아 탄핵에 반대하는 신문 광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JTBC 안지현입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친박 인사들의 탄핵 반대 토론회에서는 저희 JTBC가 확보해서 보도한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와 관련해서 또 황당한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태블릿 PC를 부정하지 않고서는 이 사태를 뒤집을 수 없다는 정치적 판단으로 보이긴 하지만 갈수록 그 도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태블릿 PC 조작설이 국회 헌정기념관까지 진출했습니다. 이번에도 JTBC 검찰 공모설입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검찰하고 이미 JTBC가 상당히 공조가 돼 있다는 건데 저 조작 보도가 나가자마자 이틀 뒤에 검찰은 K재단, 미르재단을 압수수색하고 그러면서 태블릿 PC가 조작됐기 때문에 이후 수사 과정도 무효라며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통째로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친박계 전직 의원은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게 판명났다며 그동안 밝혀진 사실들과는 정반대 주장을 폈습니다. 허위 조작 기획된 것이라고 다 사실상 판명나서 제기했는데 이 사람들 뭐합니까? 그냥 붙잡고 있어요. 바로 검찰입니다. 이런 주장에 일부 참석자들은 객석에서 반대 세력을 때려잡자는 등의 격한 구호로 호응했습니다. 오늘 토론에 앞서 참석자들은 만세 삼창을 하기도 했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저희 뉴스룸에서는 최근에 활개를 치고 있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집중 보도해드렸습니다. 한 가짜 뉴스에서 등장한 미국 유명 교수의 정체를 확인해 보니까 일본 애니메이션 주인공이라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 결정이 다가오면서 가짜 뉴스들이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현장을 윤세민아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 친박단체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해외 유수 석학들이 한국의 탄핵 정국을 비판한다는 내용입니다. 라칸 국제안보연구소장으로 소개된 시몬 라트라 미국 스탠포드대 교수가 한국의 탄핵 흐름이 괴이하고 음험하다고 말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뉴스는 극우 성향 커뮤니티에서 만들어진 가짜 뉴스였습니다. 교수 이름으로 언급된 시몬과 비랄은 일본 애니메이션인 천원 돌파 그랜라간의 주인공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가짜 뉴스들은 설 연휴 뒤 오프라인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서울 광장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현장. 신문 형식의 인쇄물이 책상 위에 잔뜩 쌓여 있습니다.
인쇄물을 손에 든 집회 참가자들도 눈에 띕니다. 이 인쇄물엔 JTBC의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으며 해당 보도에 배후가 있다는 허위 내용이 실렸습니다. 지난주 경남 거제에서도 같은 인쇄물이 뿌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가는 한 8시쯤에 퇴근을 했는데, 이게 그 차마다 이제 그 프리덤 뉴스라는 이렇게 차 위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네, 전체적으로 엄청 많았어요.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결정을 앞두고 가짜 뉴스들이 활개를 치면서 이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이처럼 탄핵 심판을 방해하려는 여론전에 맞서서 촛불 집회 주최 측은 이번 주말에 또 한 번의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오늘 토요일 서울 광화문과 전국 곳곳에서 다시 한번 100만 촛불 민심을 재현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헌법재판소 앞 행진과 사전 집회를 강화해서 신속한 탄핵 심리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오는 11일 열리는 도심 촛불 집회 제목은 박근혜 대통령 신속 탄핵을 위한 범국민 행동입니다.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탄핵 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는 데다 지지자들이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겁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만장일치로 탄핵한다면 얼마든지 탄핵 가결도 2월 말쯤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집회 뒤 행진도 1, 2차로 나눠서 진행합니다. 특히 참가자들은 3가지 경로로 청와대를 에워싼 뒤 다시 율곡로에서 만나 헌법재판소 방면으로 2차 행진을 합니다. 평소보다 강하게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주변을 행진하면서 촛불 민심을 알리겠다는 겁니다. 앞서 오후 3시 사전 행사에서도 일부 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 100m 앞인 안국역 교차로에 모여 퍼포먼스를 엽니다. 이어지는 본집회에선 당일이 정월 대보름인 만큼 불을 끄고 보름달 모양의 박 대통령 퇴진 풍선을 띄우는 행사도 개최합니다. 친박단체들도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를 연 뒤 숭례문 방향으로 행진합니다. 참가자들은 탄핵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특검 등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노래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바른정당이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 요청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독자적인 특검 연장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제원 대변인은 소속 의원 전원 공동 발의로 법안을 제출하고 야당과 함께 통과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는 구제역과 AI의 동시 파상 공세 국면입니다. 그것도 모두 새로운 유형들이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구제역의 경우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높였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축사의 젖소를 땅에 묻고 오염된 축사 물건을 태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올 들어 3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이 농가의 구제역 바이러스는 A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충북 보은과 전북 정읍에서 잇따라 발생한 O형 구제역과 다른 유형으로 A형과 O형 바이러스가 동시에 발생한 건 처음입니다. 그동안 O형 구제역 방어에만 주력해온 방역당국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O형에만 특화된 백신과 함께 A형과 O형을 동시에 막을 수 있는 O+A형 백신도 있지만 이 백신이 A형 구제역을 차단할 수 있을지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물량도 크게 부족해 방역당국은 백신을 긴급 수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충북 보은에서는 4번째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와 전국적인 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오후 구제역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나 입남한 도축장이라든지 각종 축산 관련 시설의 일시적인 가축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중지라든지 일시적인 운영 중단 같은 것도. 한편 전북 김제의 산란계 농장에서는 올겨울 유행하고 있는 H5N6형이 아닌 H5N8형 AI가 발생했습니다. H5N8 바이러스는 올겨울 야생조류에서 발견된 적은 있지만 가금류 농장에서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제역과 AI 모두 2종류의 바이러스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방역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대전의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성 폐기물을 함부로 버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규모는 작아도 엄연한 원자로가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방사성에 오염된 것이 분명한데 연구원 뒷산에 묻어버리거나 하수도에 흘려버렸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원자로를 싸고 있는 경납고 안쪽에서 뜯어낸 콘크리트 잔해물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습니다. 내부에서 사용한 자재들도 무방비로 방치돼 있고 그 옆으로 사람들이 버젓이 지나다닙니다. 대전 원자력연구원 하나로 원자로에서 나온 것으로 모두 방사성 폐기물이어서 버리는데도 신고와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연구원 측은 콘크리트 폐기물을 3개월 동안이나 뒷산에 방치했고 토양 폐기물은 땅을 5cm가량 파서 묻어버렸습니다. 핵연료 재료 연구동에서 나온 장갑과 비닐은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렸고 작업복을 세탁한 물은 5년 동안이나 하수도에 부어버렸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매년 한 차례씩 폐기물 관리 실태 점검을 해왔지만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류로도 많은 부분을 볼 수밖에 없는 곳이고요.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기록 누락이나 은폐를 하는 경우는 한편 지난달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시험용 원전 하나로의 내진 보강 공사 도중 부품이 파손되거나 접합 부위에 균열이 생겨 부실 시공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정부가 국정과 검정 역사 교과서를 혼용하는 걸 고집하면서 검정 교과서까지 부실해질 수 있다는 걱정을 전해드렸죠.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새 교육과정에 맞춰서 내년 3월까지 검정 교과서를 만들어야 하는 출판사들이 출판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윤정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현재 일선 고등학교에서 쓰는 역사 교과서는 총 8가지입니다. 이 책을 만든 출판사 중 일부가 내년 신학기 교과서 제작을 포기하고 나섰습니다. 교육부가 국검정 혼용 방침을 밝히면서 반년 만에 검정 교과서 집필과 편집을 끝내도록 주문했는데 도저히 일정을 맞출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 촉박한 일정이지요. 자신감이 있어야지 진입을 하는데 딱히 자신 있는 일정이 아니더라고요. 검정 교과서 편찬 기준을 국정 교과서와 동일하게 유지해 제작을 해도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포기한 곳도 있습니다. 얘기할 것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논란거리가 되는 것 자체가 싫어하는 거죠. 기존 출판사들 가운데 4곳이 제작 포기를 결정했거나 고려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새로 역사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나선 것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조만간 출판사들로부터 검정 예비 등록을 받아 제작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열악한 제작 여건 탓에 제작을 포기하는 출판사가 더 나올 수 있어 검정 교과서 부실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이 아내가 총장으로 있는 성신여대 교직원들을 사적으로 동원했다는 의혹은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성신여대 전 부총장 조모 교수는 전 전 사령관이 2010년 강원도 화천에서 승진 축하 파티를 열 때 성신여대 교직원들이 동원됐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전 사령관은 조 교수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고소했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입은 예술가 등 461명이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 등을 상대로 4억 6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예술을 정복하려 한 건 잘못된 일이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이 20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처음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의 부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인천지법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청현 인천시 교육감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 추징금 4억 2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2015년 인천의 한 사립고등학교에 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부산 기장군 정관 신도시내 154kV짜리 변압기가 폭발해서 이 일대 2만 2천여 세대와 상가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곳곳에서 멈추면서 시민들이 갇혔다 구조되고 신호등이 꺼지면서 차량 운행에도 큰 불편이 빚어졌습니다. 네, 대한항공 계열의 저가 항공 진에어의 항공기가 하루 2차례나 기체 결함을 일으킨 끝에 급하게 회항했습니다. 같은 날 아시아나 항공기도 엔진 이상으로 회항했습니다. 승객들이 불안해하자 국토부는 사고 항공사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진에어 카운터에 승객들이 몰려들어 항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대만행 항공기의 출발이 8시간가량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8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루를. 인천에서 대만까지는 보잉 777 항공기가 운항하는데 이 항공기의 하루 사이 2차례나 기체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운항 차질이 생긴 겁니다. 8일 오전에는 기체에서 갑자기 연기가 발생하면서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고 오후에는 다시 화재 경보기가 오작동하면서 긴급 회항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연이어 기체 이상이 발생한 진에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특별 안전점검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사고 원인 분석을 마치는 대로 진에어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같은 날 저녁 엔진 이상으로 인천공항으로 회항한 아시아나항공 보잉 767 여객기는 도입된 지 22년이 지난 항공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항공기는 평소에도 잦은 기체 고장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국적 항공기가 기체 고장으로 지연되거나 회항한 건수는 2015년 67건, 지난해에는 66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잊을만 하면 되풀이되는 항공기 안전 문제에 승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매년 대통령과 백악관 출입기자단의 만찬 행사가 열립니다. 평소에도 그렇지만 이날은 더 허물없는 대화가 오고 갑니다. 청와대 기자간담회와는 전혀 다르죠. 그런데 올해 백악관 기자단 만찬에 보이콧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출생 비디오를 최초로 공개하겠다더니 애니메이션 라이온킹에서 심바가 태어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출생지에 대한 논란을 재치 있게 표현한 겁니다. 폭소가 터져나오자 당시 출생지 의혹을 제기했던 도널드 트럼프가 난감한 표정을 짓습니다. 2011년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 모습입니다. 1921년 시작된 만찬 행사에서 역대 대통령들은 정치적인 농담을 곁들여가며 언론과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언론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참석하고 싶은 자리지만 4월로 예정된 올해는 불참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잡지사 뉴요커에 이어 베니티 페어도 행사 협찬을 거부했습니다.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트럼프의 반대 의사 표시입니다. 맞불 행사도 예고됐습니다. 코미디언 서멘사 비는 같은 날 워싱턴에서 만찬에 가지 않는 언론인들을 초청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반쪽 행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트럼프 대통령과 언론의 날선 설전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평평했던 아파트 산책로가 움푹 내려앉고 지하 주차장엔 여기저기 금이 가고 이게 고작 한두 해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라면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불안하기 마련이죠. 제대로 된 안전 진단을 해달라는 주민들 목소리에도 해당 지자체는 소극적입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 기자입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제가 걷고 있는 이쪽은요, 언뜻 보면 평범한 산책로 같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곳 산책로의 높이가 지금 제가 서 있는 곳과 같았다는 게 이곳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맨홀 뚜껑들은 한쪽으로 기울었고 지면과 평평하게 있어야 할 배수시설도 앙상하게 드러났습니다. 같은 단지의 바로 옆동과 비교하면 차이점이 더 두드러집니다. 한쪽 아파트는 손바닥 하나가 들어갈 만큼 땅이 꺼졌지만
옆동의 아파트는 흙이 쓸린 자국만 조금 보이는 정도입니다. 땅바닥이 기울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곳은 또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유독 땅꺼짐이 심하게 발생한 곳이 바로 이 자전거 보관대인데요. 이쪽을 보면요. 벽과 자전거 보관대가 붙어 있었지만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고 제 몸이 들어갈 정도로 간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떨어져 나온 듯한 나사못들이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부 이곳저곳에도 고쳐야 할 곳이 생깁니다. 온 힘을 다해도 문이 안 닫히는 집이 있는가 하면 장롱문이 저절로 열리는 곳도 있습니다. 샤워하면서 무슨 금 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타일이 아래쪽이 깨졌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게 타일이 깨지는 소리였구나 하고 알게 됐어요. 이 동에 있는 120세대 가운데 크고 작은 피해가 접수된 곳은 85곳에 이릅니다. 모두 최근 1년 사이 발생했거나 발견된 것들입니다. 주민들은 아파트 근처에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도시철도 공사를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 아파트 옆에 나무가 이렇게 이런 나무였거든요. 그게 막 다 옆으로 쓸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상하다 이제 막 보는 사람마다 그랬죠. 그러더니 어느 날 그 나무를 또 벼버렸어요. 그 왜 폈나 그랬더니 공사하는 아저씨들이 그렇게 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포시 도시철도 시공사 측은 이 지역의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면서 집안 침하가 발생했을 수는 있지만 공사와 지하수 수위 저하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파트가 18년 된 아파트고 세대 내부는 지하철 공사하고 연관이 없다고 나왔고요.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공사 말대로 이곳이 노후화됐기 때문이라면 옆 주차장과 이곳이 똑같이 갈라져 있어야 하지만 이쪽 벽면은 깨끗해 보입니다. 김포시는 정밀 안전진단을 하자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지난해 한 차례 진행했다며 거부한 상황입니다. 다만 입주민들이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학계 전문가, 시공사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요청에 대해서는 참여할 뜻을 밝혔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주변의 안전 부분을 어떻게 점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자. 전문가들은 철도 공사를 위해 지하수를 퍼내는 과정에서 수위가 낮아졌고 이로 인해 땅이 꺼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같은 건물에서 여기만 균열이 있고 다른 편에는 균열이 없다는 것은 여기에 어떤 주변에 있는 토목공사하고 영향이 있다고 보는 게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 개연성이 많아요. 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지하철 공사를 진행하는 한편 주변 지역의 안전도 보장해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자체와 시공사의 소극적인 자세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끝이 처음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처음의 마음만큼 간절하고 뜨거운 것은 없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끝도 처음과 같고자 애를 씁니다. 흐트러짐을 다잡고 질척이는 모습을 남기지 않으려는 것. 그것은 끝까지 존엄을 지키고 싶은 인간의 욕구 때문일 겁니다.
삶은 순간순간이 아름다운 마무리이자 새로운 시작이어야.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란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내려놓음, 비움, 타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끝내는 홀로 서는 것.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별하고 있는 중입니다. 100% 대한민국이 아니라 몇몇의 꿈이 이루어졌던 나라. 국민 돈으로 만들어진 지원금에 꼬리표를 달아서 문화예술을 좌우하려 했던 폭력. 그 밖에도 셀 수 없는 그 많은 비정상들. 그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했던 고위공직자와 대학의 스승들과 공무원들의 구태와 그 비정상을 계속 유지하고자 시민을 선동하고 광장의 다른 편으로 동원한 어두움까지. 시민들은 온 나라를 뒤덮어왔던 그 수많은 비정상들과 이별하고자 합니다. 그 아름다운 마무리, 처음과 같은 끝을 위해서 시민들은 광장에서 질서를 지켰고 마음을 어지럽히는 가짜뉴스의 피곤함 속에서도 진실을 보려 애써왔으며 촛불을 종북이라 칭하는 이들을 똑같이 미워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해온 구태와 비정상, 어두움, 폭력과 비로소 작별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이별에도 예의가 필요하다. 언론인 김선주의 10년 전 칼럼의 제목입니다. 그는 한때 빛나던 순간들이 이별할 때 추레해짐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사랑의 순간이 뜨거웠을수록 이별의 고통은 크다. 왜 사람들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사랑의 순간들까지도 훼손하는 것일까? 그 빛나던 순간까지도 추레한 것으로 만드는 것을 보면서 염치와 예의를 차리지 않는 아집을 본다. 끝을 향해 달려가는 지루한 시간 속에서 끝에 대한 예의, 이별에 대한 예의. 지금 시민들은 이별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바로 그것을 요구하는 중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1부에서 급하게 들어온 소식으로 전해드린 바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1부에서도 잠깐 전해드렸습니다.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즉 양쪽 모두에게 오는 23일까지 그동안 변론에서 주장한 내용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주문을 한 것입니다. 앞서 헌재는 22일까지 증인신문 일정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그 바로 다음 날 양측 주장을 최종 정리한 뒤에 변론을 끝내겠다는 뜻입니다. 이후에 남은 절차는 최후 변론과 재판관 평의 그리고 결정문 작성입니다. 결국 오늘 헌재 결정에 따라서 예상대로 3월 13일 전에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다만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에 대한 대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박 대통령 직접 출석을 본인과 상의해 보겠다고 밝혀서 추가 변수가 생기긴 했습니다. 헌재를 취재하는 백종훈 기자를 다시 한번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듣겠습니다. 자, 백종훈 기자, 일단 22일까지 증인신문 일정이 잡혀 있었고 바로 그 다음 날에 입장을 종합 정리해서 내라는 것은 변론을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23일 양측의 주장을 정리한 문서가 제출이 되면 최후 변론이 되는데요. 지금 같은 기조로 본다면 그 주의 금요일인 24일 또는 그 전후쯤 최후 변론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국회 소추위원단은 재판부의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최후 변론이 확정이 된다면 그 이후엔 재판관 평의, 결정문 작성만 남게 되는데요. 3월 둘째 주 최종 결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헌재가 이제 정해진 기일에 나오지 않는 증인은 직권으로 취소한다. 이런 말도 조금 전에 밝혔던데 더 이상 지연은 없다. 이런 의지로 비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제 타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증인신문 기일에 나오지 않는 증인은 재소하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지연 의도가 의심되는 증인은 바로 채택을 취소하고 정해진 일정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헌재 방침에 대해서 역시 방금 전에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박 대통령과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하는 문제를 상의해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중환 대통령 대리인은 박 대통령과 탄핵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방안 논의해보겠다고 변론 종료 후에 방금 전 기자들에 대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대리인과 박 대통령이 협의를 해보고 그 결과를 다음 주 변론, 즉 14일에 있는 13차 변론쯤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오겠다고 전제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달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재판부가 기다려줄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인데.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직접 나온다고 하더라도 헌재가 빠르면 며칠, 길어도 일주일 전후 이상은 마냥 기다려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언제까지 나올 건지 다음 기일인 오는 14일 변론 전엔 밝히라고 요구를 했고요. 헌재가 지금 밝힌 증인신문과 그 직후 예산되는 최후 변론 일정을 크게 흔들지 않는 선에서 2월 내로 박 대통령의 출석 시한을 주고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 전, 즉 3월 둘째 주쯤 결론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우선 아무래도 3월 13일에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고 나면 7명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헌재를 흔들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은 뭐 헌재 자신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특검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경수 특검팀이 오늘 박근혜 대통령 측의 대면 조사 불응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특검법의 수사 상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박 대통령 측의 비공개 요구를 들어주었는데 오히려 언론 보도의 책임, 즉 9일에 받기로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게 틀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언론 보도의 책임을 특검 측에 떠넘겼다라는 겁니다. 대면 조사는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취재기자와 일부에 이어서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특검의 유감 표명에 대해서 박 대통령 측에서는 대면 조사를 안 받겠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선 상황입니다. 네, 박 대통령 측은 사실 그 지난해 검찰 수사도 특검 조사를 받겠다라면서 피해왔었기 때문에 예. 또다시 공식적으로 대면 조사를 피할 구실은 없는 상태입니다. 또 이렇게 대면 조사 시기가 늦어지는 게 오히려 특검의 수사 기간이 더 길어져야 할 명분이 되기도 하는데요. 예. 특검 대변인은 오늘 박 대통령 대면 조사 여부가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박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조사를 마냥 미루기에는 분명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관건은 비공개 조사 요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의 입장 변화가 오늘 상당히 보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검 대변인은 상호 간의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피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특검법에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중요 피의자 사전조사 일정 등 수사 상황을 공개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 이를 어기면서까지도 특검팀이 박 대통령 측의 요구를 들어줬던 데 대해서 과도한 의전, 이런 비판 여론이 나온 것을 두고 원칙대로 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예. 자, 표현은 굉장히 완곡했는데 그러나 내부 입장은 굉장히 강경하다라는 것이 취재 결과죠. 그렇습니다. 특검팀은 당초 이 삼청동 안가 등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밝혔었는데요. 청와대 경내로 수사팀이 방문해서 조사를 하는 것만 하더라도 사실 상당한 편의를 봐준 겁니다. 예. 특검팀 내부에서는 그간 이 박 대통령 측이 얼마나 부당한 요구 조건을 내세웠었는지 그런 과정을 소상하게 밝히자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지만 예. 일단 대통령 대면 조사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사실관계만 밝히는 걸로 조율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근데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다른 해석을 내놓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대면 조사 장소와 일시에 대해서 사전에 공개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 입장 자체에는 변화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없앤다는 거에 대해서 청와대 측은 각자 이게 자기 논에 물대기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양측의 입장이 좁혀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실상 공은 박 대통령 측으로 넘어간 셈입니다. 예. 특검팀은 이 박 대통령이 정말로 대면 조사를 받을 뜻이 있다면 장소나 일시 등에 대해서만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국민적 관심과 또 취재 열기가 워낙 뜨거운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보도되지 않는 그 비공개 조사라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예. 그런 요구는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뭐 당장 9일도 특정지에서 나왔을 정도니까요. 그게 과연 쉽겠느냐 하는 얘기죠. 만약 뭐 지금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모르는 거니까 안 받겠다고 계속 나오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 특검팀은 이 대면 조사를 받는 것 자체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협상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사실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혐의 입증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게 특검팀 내부 분위기입니다. 사실 뇌물죄의 경우 수수자, 그러니까 뇌물을 받은 그 피의자 조사가 없더라도 준 사람의 진술 그리고 정황 증거 또 물증 이런 부분만으로도 기소가 된 전례가 많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수사의 정당성을 거론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법상식에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오늘 팩트체크하고 비하인드 뉴스를 하지 않고 오늘은 대선 주자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대선 주자를 모시는 시리즈의 첫날이기도 한데요. 바로 오늘 첫 주인공은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간간히 아마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당의 주자들도 인터뷰를 할 계획인데 오늘 그 첫 손님이 되시는 셈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그동안에 탄핵이라든가 또 특검에 관련한 소식에 집중해왔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눈앞으로 다가오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대선, 이에 대한 보도를 안 해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여기에 나서고 있는 주자들에 대해서 짧은 인터뷰나마 진행을 해서 유권자이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주자들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정책에 대한 검증 등은 워낙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마련한 짧은 시간 안에 이 문제를 다 다룰 수는 없어서 주로 이 인터뷰들은 현안 그리고 쟁점이 되고 있는 후보 경쟁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리 좀 말씀드릴 것은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 오늘 이제 마지막 순서니까요. 끝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페이스북에서 우리 기자들이 오늘 나오신 안철수 의원을 계속 모시고 제가 못다 나눈 얘기들을 나눌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름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소셜 라이브 시간도 지금 저쪽에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요즘 뭐 좀 피곤하진 않으십니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가진 게 체력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그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설 연휴 지나서 중도 사퇴할 것이다, 그러니까 중도 하차할 것이다라고 나름 예언 아닌 예언을 하셔서 흔히들 농담으로 이제 돗자리를 까셔도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정말 중대한 국면 아닙니까? 중대한 국면에 대한민국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도 지금 정말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한 마음이라면 나오지 않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대표도 뭐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당에. 근데 그건 두 분의 희망사항 아닐까요, 혹시? 아까 반기문 총장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정치인들 예상이 틀리는 이유가 자신의 희망사항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제 객관적인 사실과 흐름을 보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기문 총장님 경우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요? 이번에도 나오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근데 뭐 그 주변에서는 이건 뭐 정식으로 보도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흘러다니는 얘기로는 황교안 총리가 상당 부분 출마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뭐 주위 사람들 또 희망사항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계속 이야기한 대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는 나오는 선택은 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근데 임명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뭐 그렇게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심지어 또 새누리당을 그래서 좀 용서해 주신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거기엔 동의하지 않으시겠군요, 그러면. 그 다음 대선은 저는 반드시 정권 교체가 된다고 봅니다. 원래 민주주의가 위대한 것은 책임지기 때문 아닙니까? 이렇게 큰 실정인데 이게 정권 연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는 필연적인 역사의 흐름이고 그런 뜻에서는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선거는 국민의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의 대결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것도 어찌 보면 이제 예언 아닌 예언식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예. 이제 문안 대결. 그러니까 안 의원께서 나오셨으니까 이제 안문 대결이라고 칭한다면, 예. 결국 그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그게 희망사항 아닐까요, 혹시? 뭐 전제 조건은 달았습니다. 예. 제가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국민의당 후보가 되고, 예. 또 사실상 뭐 민주당은 문 전 대표로 후보가 정해졌다고 볼 때 예. 그렇게 안문 대결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또 민주당 쪽에서 뭐 안희정 지사라든가 이재명 주자 쪽에서 굉장히 좀 지사 쪽에서 좀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 자신들은 뒤집으려고 노력 중이기도 하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갈 것이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지율 가지고 모든 걸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안 전 대표의 지지율은 본인께서 잘 알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자강론을 많이 말씀하셨으나 그 자강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해서, 왜냐하면 지지율이 좀 답보 상태시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반 전 총장이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어떤 그 아무런 이득을 못 보신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지지율이라는 게 원래 여러 가지 전국 상황에 따라서 요동치기 마련 아닙니까? 예. 아마도 이제 국회에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기 이전에는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했습니다. 예. 그래서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이재명 지사. 시장님 시장에 대해서 기대가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다음에는 지금은 과거 청산이라는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이 되면 그때는 당장 우리 미래를 걱정할 겁니다. 예. 그래서 누가 과연 우리 미래를 책임지고 대비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기준으로 모든 후보들을 평가하게 되십니다. 예. 그때부터가 저는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그 본격적인 시작이 꼭 안철수 의원에게 유리하라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분들도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런데 있습니다.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국민의당 후보가 된다면 뭐 안문 대결 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아니요, 제가 예라고 한 건 꼭 동의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좀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겁니다. 정권 교체는 확실하고 그렇다면 이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어느 후보가 더 정직한가, 어느 후보가 더 정치적으로 신세진 바가 없어서 깨끗한가, 그리고 또 어느 후보가 실제로 정치적인 성과물들을 만들어냈는가, 또 어느 후보가 지금까지 책임져 왔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전제를 안문 대결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 반대편에서 들으면 나는 정직하지 않고 빚진 게 많고 성과물도 없고 책임진 게 별로 없고 미래를 볼 눈이 없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받아들이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라는 표현을 붙였습니다. 더 상대적인 평가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도 상대편에선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만. 글쎄요. 오늘 긴 얘기는 나눌 수는 없습니다만은 몇 가지만 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 중에 정치권이 헌재를 압박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헌재에서 지금 이제 헌법 절차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또 뭐 조금 전에도 이제 보도하신 걸 옆에서 봤습니다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3월 13일 이전에 판결을 내리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지켜보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아직 모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측이 또 직접 출석한다는 얘기가 지금 가능성을 흘렸기 때문에 물론 아까 저희 백종원 기자하고 얘기할 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헌재가 더 늦추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워낙 알 수가 없는 일이라서요.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는 반드시 3월 13일 이전에 인용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외과 선생님이 그러셨습니다. 수술을 굉장히 꼼꼼히 해서 마음에 드는 수술을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려서 환자가 죽었다. 이런 예를 하나 드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도
정말 그 법리를 잘 따져서 역사에 남는 판결을 해야 되지만 예. 그게 너무 시기를 늦춰서 국가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지경에 빠지는 건 원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아까 질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이 나올 거라고 예, 믿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아시는 것처럼 그로부터 60일 이내에는 대선을 치러야 되고 그렇다면 이제 다 합쳐봐야 한 석 달 남짓.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지지율을 더 이렇게 올릴 수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 이유는 알겠습니다만은. 뭐 석 달 정도 남았다고 한다면 뭐 흔히 그런 말이 있습니다. 특히 대선 직전에 뭐 거의 한 90일, 100일은 조선왕조 500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이 다 생길 거라고 합니다. 이미 지금 2월달 와서도 보십시오. 반 총장님 그만두시고 그 다음에 또 김부겸 의원 포함해서 여러 명의 대선 주자들이 이제는 이 대선 무대에서 퇴장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거의 매주 굉장히 빠르게 생길 겁니다. 본인은 거기에 해당이 없다. 저는 끝까지 완주할 겁니다. 예. 그리고 누구하고 연대도 안 한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하고도.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국민들이 연대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각 당마다, 각 후보마다 자기가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걸로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민주당하고 안 하겠다는 거는 저희가 충분히 알만합니다. 그 심정은.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면 바른정당 쪽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전체 연대하는 대상에 안철수 의원도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 나왔는데 그것도 아닙니까 그러면? 예, 모든 지금 관심들이 연대론에 지금 좀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만 저는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려면 정책 선거가 가능해야 됩니다. 정말 다시 또 컨텐츠 없는 대통령 뽑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도 이제 오늘 시간이 짧아서 정책 쪽은 이제 질문할 시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틈틈이 이런 정책 선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물론 그 부분은 저희가 바람입니다. 나중에 뭐 토론을 통해서든 어떤 형태를 통해서든 정책 검증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이른바 이제 그 자강론과 뭐 이렇게 연대론 등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같은 당에 있는 호남 출신 의원들, 그중에 이제 지금 대표는 박지원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만은 동의합니까? 뭐 사람들마다 의견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자꾸 다른 분들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당에 입당해서 공정하게 경쟁하자는 건 그거는 또 연대론과는 다릅니다. 뭐 저희들 좀 아재 개그식 농담으로 연대론이 아니고 고대론입니다. 우리 당 고대로 가자. 그겁니다. 그러면 왜 반기문 전 총장 얘기를 뭐 자꾸 해서 그렇습니다만 반기문 전 총장을 이 국민의당으로 이렇게 영입을 해서 경쟁시키자 했을 때는 왜 반대하셨습니까? 그때도 그거는 연대가 아니라 들어와서 경쟁하자는 거였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집권할 때 정권 교체인지 정권 연장인지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간단하게 저희들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연관이 없을 것, 그 다음에 개혁적인 의지가 충만할 것, 그 다음에 또 주위 사람들이 개혁적일 것이었는데 그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도 이제 저희들은 연대할 그런 가능성이 없다. 반 전 총장에 대해서? 네, 그래서도 이제 박지원 대표 같으면 셔터를 닫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변 인물들이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반 전 총장은 정치 교체를 주장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인가요? 정치 교체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를 동시에 이루어야만 된다고 저희들은 봤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적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다고 그런 판단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더 혹시 이른바 이제 뭐 스몰 텐트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뭐 빅 텐트론이 나오면서 지금 민주당에 있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는 텐트라는 말 자체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좋아하진 않은데 아무튼 그렇게 쓰니까요. 텐트 참 춥지 않습니까? 저는 집이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과 뜻을 함께하는 분들이면 언제든지 저희들은 문호가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공정하게 경쟁하자는 겁니다. 아, 그러면 김종인 의원은 괜찮습니까? 그분이 의사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지금 없다고 들었습니다. 네, 전혀 없다고 그렇게 언론에 밝히셨습니다. 그럼 혹시 두 분 사이에 뭐 이렇게 좀 골이 깊은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런 질문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른바 이제 소통을 얘기할 때 안 의원이 굉장히 소통이 잘 되는 분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나 여태까지 주변에 왔던 사람들이 다 떠났다는 것 때문에 김종인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말이 잘 안 통하는 분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많이 나왔습니다. 5년 전에 청춘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소통의 아이콘이었습니다. 50 넘은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잘못 알려지는 데는 이제 정치권에서 충분히 저 이야기를 충분히 못 전달했던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건 내 탓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건가요? 그 주변 분들이 많이 떠난 거는? 정치권은 워낙에 이합 집산이 많은 곳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한 정당을 이룰 정도로 훨씬 더 많은 인재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5년 전에 비하면 훨씬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김종인 의원이 들어줬으면 하는 생각도 있으십니까? 김종인 전 대표께서는 역량이 있는 정치인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본인의 그런 그 뜻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의 방향에 동의하신다면 뜻을 함께 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너무 한 분 얘기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조금 좀 지나쳐 있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정책 토론이든 뭐든 자리 마련했을 때 기꺼이 나와 주실 거죠?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JTBC의 메탄올 중독 사고 보도가 한국산업보건학회 산업보건보도부문 우수상에 선정됐습니다. JTBC 탐사플러스는 휴대폰 부품 공장에서 메탄올에 노출돼 실명 위기에 놓을린 노동자들의 현실을 연속 보도해 산업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의 종일 영하권에 머물며 매우 춥겠고 제주와 호남 지역엔 역시 눈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른바 엔딩 곡은 안철수 의원이 추천해 주신 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